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먼저 파혼을 입에 올리는 겁니까? 당신 딸 자식 앞날 망치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날카로운 박 여사의 목소리가 품격 있는 한정식 집의 고요한 공기를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말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분을 못 참은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병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내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줄기가 내 이마를 타고 내려와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복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내 딸 지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손수건을 꺼내 내 얼굴을 닦아주려 했지만 나는 지영이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박 여사를 가만히 응시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내 눈엔 그녀의 목에 감긴 번쩍이는 금색 목걸이와 손가락을 과시하듯 끼워진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들은 모두 주인만큼이나 알맹이가 없는 가짜라는 것을요. 박 여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자신이 물을 끼얹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경솔한 선택이 자신의 화려한 껍데기뿐인 인생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저 시골에서 소박하게 소일거리나 하며 사는 평범한 어머니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나는 평생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데 바쳐온 사람입니다. 내 보증서 없이는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명품이 거래되지 않았고 내 눈을 거치지 않은 고미술품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녀는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인생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는 소중한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께 반가운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상견례를 이틀 앞둔 그날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닦으며 내 앞에 앉은 딸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지영이는 상견례 생각에 긴장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이번 상견례 때는 우리 집 배경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굳이 먼저 말하지 말자꾸나. 지영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소탈하게 지내긴 했지만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보려면 배경이라는 커튼을 걷어내야 한단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달라지기 마련이야. 진짜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연기하게 되지. 나는 내 하나뿐인 사위가 될 사람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인간 서정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구나. 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엄마의 깊은 우려와 사랑을 읽어낸 모양입니다. 지영이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나와 단둘이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일까요? 지영이는 내 말 한마디에 담긴 속뜻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빳빳한 감정서와 차가운 현미경 렌즈 뒤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천억을 호가하는 보물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도 결국 가짜일 뿐이고, 진짜는 먼지 속에 굴러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석보다 복잡해서 때로는 위조된 눈물과 도금된 웃음으로 자신을 감추곤 합니다. 나는 내 딸의 평생을 약속할 이들이 적어도 가짜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응시했습니다. 하나는 국내 최고의 감정사로서
수천억의 가치를 판별하는 서정희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저 딸의 행복을 바라는 평범한 어머니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하며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수수한 개량 한복을 꺼냈습니다. 천연 염색으로 빛이 바랜 듯 은은한 옥색 저고리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내 몸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영이는 내 곁에서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으며 연신 거울을 살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그쪽 어머니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걱정돼.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보다 불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넘겨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영아,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완성하는 거란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알아야 진짜 품격이 나오는 법이지. 우리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이름난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빌딩 숲을 보며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 빌딩들 중 몇 채의 로비에 걸린 명화들이 내 손을 거쳐 진품 판정을 받았는지 박 여사는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한정식집 입구에 들어서자 묵직한 나무 향과 인위적인 인센스 향이 뒤섞인 공기가 나를 반겼습니다. 안내받은 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마치 명품관의 쇼윈도를 마주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온몸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굵직한 금목걸이는 조명 아래서 번뜩였고 귀에 매달린 커다란 진주는 어딘가 인위적인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정훈이는 옆에서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린 듯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까닥하며 우리를 후쳐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소박한 보자기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멸시와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박 여사의 첫마디는 배려를 가장한 공격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사람이 대도시의 화려함에 겁이라도 먹었을까봐 동정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나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공기가 맑아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박 여사는 내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정중앙에 박힌 커다란 로고가 마치 나를 비웃는 입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가방인데 구하느라 정말 애먹었어요. 우리 정훈이가 의사로 자리 잡으니까 이런 선물도 스스럼 없이 사주더라고요.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정훈이를 대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가방의 모서리 처리가 미세하게 거칠고 가죽의 결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러나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는 모조품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방 안의 정막을 깨는 것은 박 여사의 요란한 팔찌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해온 보자기 상자를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그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혹시 시장에서 파는 한과 같은 건 아니겠죠? 그녀의 무례한 질문에 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상자를 천천히 열어 무형문화재가 직접 빚은 귀한 다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장인 정신이 깃든 깊은 맛과 멋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이름 없는 노인이 만든 시골 과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 정훈이는 입이 고급이라 수입 초콜릿만 먹거든요. 그녀는 다과 상자를 구석으로 밀어버리며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케럿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알이 조명을 받아 산발적으로 빛을 산란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보석의 굴절률과 투명도를 살피며 속으로 나직하게 의졸였습니다. 저 반지의 주인이 저것이 큐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을 가진 여왕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정훈이는 당황한 듯 내 눈치를 보며 어머니, 다과가 참 정성스러워 보여요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묵살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서 세상을 몰라. 이런 건 격식에 안 맞는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 지영이의 자존심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나는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은 저런 가짜들의 세상에서 상처받으며 살기엔 너무나 맑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박 여사는 본격적으로 금 나누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훈이는 강남에서 제일 큰 병원의 페이닥터로 있어요. 조만간 개원도 할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사돈댁에서도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요구는 질문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찻잔에 비친 내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속의 내 얼굴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가르치려 들고 껍데기가 알맹이를 비웃는 이 기괴한 상황. 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 깊은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배경이라는 커튼을 걷어내자 드러난 그녀의 본습은 탐욕과 허영으로 점철된 추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훈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자신의 지위를 높여줄 장신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 며느리 들릴 때 집안 수준을 제일 먼저 봐요. 사부인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그냥 집에서 쉬시나요? 박 여사의 눈빛에는 이미 나를 무능한 시골 노인으로 낙인 찍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나직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를 판별하는 작은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판별이라니요. 무슨 시장에서 야채 등급이라도 매기시는 모양이네. 그녀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고 지영이의 어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내 침묵을 패배로 오해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유명한 갤러리 관장님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요. 사부인은 그런 곳 가보신 적 없죠? 그녀가 언급한 갤러리 관장은 엊그제 나에게 보물 감정을 의뢰하며 고개를 숙였던 내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입가에 고이는 쓴웃음을 삼키며 차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를 때 가장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방 안의 공기는 그녀의 허영으로 인해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저희 엄마도 라고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나는 식탁 아래로 지영이의 무릎을 가볍게 쳤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가진 모든 가짜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그 순간까지 나는 더 깊은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식사 전체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내 딸을 이런 천박한 탐욕의 구렁텅이로 보낼 수는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파혼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무례함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 그녀의 인생 전체를 통해 가르쳐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다시 한번 고쳐차며 거만하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전부예요. 사부인도 이번 기회에 좀 배우셔야겠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배우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과정이 될지 당신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요. 방 안의 조명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박 여사의 가짜 다이아몬드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화려했지만 차가웠고 결코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데워줄 수 없는 가짜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막상견내에 막이 올랐을 뿐이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비참한 종말을 감정하고 있었습니다. 정가하게 차려진 전체 요리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박 여사의 비릿한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다음 도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부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집안의 보물 말이에요.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최신형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들이민 화면 속에는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도자기 한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 경매에서 10억을 주고 낙찰받은 조선시대 청화백자예요. 전문가들이 줄을 서서 감탄했다더군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 코앞까지 들이대며 내가 놀라 자빠지기라도 바라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속의 도자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너무 놀라서 말씀이 없으신가 보네. 하긴 평생 이런 국보급 유물을 보실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박 여사는 내 침묵을 경외감으로 오해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식견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뼈대 있는 집안의 품격이라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큐빅 반지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나를 동정하듯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이 물건의 감정선은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 여사는 내 질문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감정서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갤러리 관장이 직접 보증한 거예요. 사부인이 뭘 안다고 그런 걸 물으시나 몰라. 그녀가 언급한 그 갤러리 관장은 사실 얼마 전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업계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인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호랑이의 입에 머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사기꾼의 이름을 권위처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정막 사이로 박 여사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이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정훈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숫자와 브랜드, 그리고 타인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천박한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지닌 물건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기품을 내뿜지만, 가짜는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광고해야 합니다. 박 여사의 요란한 자랑질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예감이 선명해졌습니다. 사부인도 참 운이 좋으세요. 우리 정훈이랑 지영이가 엮이는 덕분에 이런 귀한 구경도 다 하시고. 그녀는 자신의 무지를 자부심으로 포장하며 내 딸 지영이를 마치 은혜라도 입은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훈이는 대기업 회장님 댁에서도 중매가 들어왔던 애예요. 그런데 본인이 좋다고 해서 내가 수준 차이를 무릅쓰고 나온 거라니까요. 박 여사의 발언은 이제 무례함을 넘어 우리 가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한 분노를 느꼈지만 그것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격이 맞아야 하는 법이에요. 이번 기회에 사부인도 우리 집안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좀 높여보세요. 박 여사는 이제 조언을 가장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 화면 속 그 조잡한 도자기를 마지막으로 힐끗 쳐다본 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박 여사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내가 자신의 재력에 압도당해 비굴한 미소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정훈이는 이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어머니, 이제 식사나 하시죠라며 말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달아오른 박 여사의 과시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감긴 금시계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리며 거만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건 아무나 차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물건도 다 제자리가 있는 법이죠. 나는 속으로 나직하게 움츠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제자리가 곧 얼마나 참혹한 바닥으로 바뀌게 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입니다. 식탁 위에는 보기만 해도 화려한 요리들이 줄지어 올라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 여사는 젓가락을 들 생각은커녕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지영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지영아, 너는 참 복도 많구나. 우리 정훈이 같은 1등 신랑감을 만나서 이런 과분한 대접도 다 받고 말이야. 박 여사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제 아들이 아깝다는 노골적인 생색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떨리는 손끝이 식탁보 아래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이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니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정훈이가 강남에서 병원을 차리려면 이름값에 걸맞은 수준이 필요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믿기 힘든 숫자를 내뱉었습니다. 최소한 현금으로 5억은 준비해 오셔야 해요. 강남의 전세 아파트 한 채는 해오시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는 장사꾼의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당황해서 어머니, 그건 너무 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 여사는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건 어른들끼리 품위를 맞추는 일이니까. 박 여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부인이 시골에서 국밥을 파시든 나무를 파시든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하지만 내 며느리 자리는 돈으로 품위를 사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녀의 무례함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는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마치 제 아들을 경매시장에 내놓고 값을 매기는 현장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돈이 없으면 이 결혼은 안 된다는 뜻인가요?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들이려면 그만큼의 정성은 보여야죠.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반지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조잡한 큐빅의 반짝임이 그녀의 추한 탐욕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앉은 정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딸을 사랑한다던 그 청년은 제 어머니의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 앞에서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욕심을 꾸짖기는커녕 방관자로 서 있는 그 모습에 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평생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고작 저런 나약한 존재였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내 침묵을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것이라 여겼는지 한술 더 떠서 모욕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사부인 남편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딸 자식 기 안 죽게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돌아가신 남편까지 들먹이며 내 아픈 곳을 찔러대는 그 잔인함에 나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정직과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부심을 이런 허영 덩어리 여자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지나치다니요? 나는 지금 현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촌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니 내 속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지영이가 정성껏 준비해온 다과 상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손끝으로 툭 밀어 식탁 아래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건 우리 집 개도 안 먹어요. 수준 좀 높이세요, 제발. 지영이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인내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 저렴한 영혼. 나는 이 여자가 가진 모든 가짜들이 그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 정훈이 탐내는 집안은 줄을 섰어요. 싫으면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던가요. 그녀는 우리가 매달릴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무지한 노인이 감히 강남 사모님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상견례 자리가 그녀의 화려한 추락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았던 서러움이 결국 터져나온 듯 옆에 앉은 내 딸 지영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방 안으로 지영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낮게 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은 박 여사의 반응은 위로나 미안함이 아닌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박 여사는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손수건으로 코끝을 살짝 가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청승맞게 눈물바람이라며 혀를 차는 그녀의 모습은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기가 약해서 어디 내 아들 옆자리에 서겠냐며 지영이를 몰아세우는 말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릇이 커야 집안이 화목한 법이라며 시장 바닥에서 자란 티를 여기서 내냐는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내 딸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옆에서 입을 꾹 닫고 있던 예비사위 정훈이는 그저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내 딸의 눈물보다 제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가 더 무서운 그 나약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짜들로 점철된 연극을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떨리는 지영이의 손을 꽉 쥐어 진정시킨 뒤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강조하던 격식과 안목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요란하게 반짝이는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만히 지시했습니다. 그 반지의 빛이 참 산만하네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큐빅이군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박 여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그녀가 테이블 위에 과시하듯 올려둔 가방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가죽의 결이 일정하지 않고 조잡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건은 결코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수만 점의 보물을 감정하며 지켜온 내 자부심을 목소리에 담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를 두르고 진짜 행세를 하려니 마음이 참 불안하셨겠어요. 박 여사는 사색이 되어 가방을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평생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며 살아온 내 눈에 그녀의 허술한 연출은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이를 부축하며 마지막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가짜 인생을 사는 집에 내 귀한 딸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내 단호한 파혼 선언에 박 여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짓밟힌 수치심에 몸을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낚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감히 나를 망신 줘. 비명 같은 고함과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내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정갈한 내 한복을 검게 적셔갔습니다. 방 안은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빈 물병을 든 채 승리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녀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쏟은 건 물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마지막 구명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한 걸음으로 그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녀의 천박한 욕설은 더 이상 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이는 내 젖은 소매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딸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며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내 딸의 눈물가,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이 수모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돌려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젖은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녀가 보일 그 비참한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상견례는 끝났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진짜 선물을 그분들에게 보내줄 차례야. 내 목소리는 밤바람보다 차갑고 현미경의 렌즈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서재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졌던 차가운 물기는 이미 말라 사라졌지만 내 가슴 속에 맺힌 서늘한 한기는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루페와 정밀 현미경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도구들이 오늘은 내 딸을 모욕한 자들을 심판하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가 한성그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내 손과 발이 되어준 믿음직한 조력자입니다. 김 실장은 묵직한 서류 봉투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박 여사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로 드러나는 박 여사의 인생은 상견례 자리에서 본 그녀의 가짜 반지보다 더 조잡하고 허망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화려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위태로운 항해사였습니다. 그녀가 운영한다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미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려 명도 소송 직전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르고 나온 명품들은 대부분 사채를 끌어다 산 것들이거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들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녀가 내 딸 지영이의 혼수 비용을 노린 이유였습니다. 아들 정훈이의 병원 개원 자금은 이미 그녀의 도박빚과 사채, 이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내 딸의 돈으로 자신의 무너져가는 가짜 성을 보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 딸의 인생을 제 빚잔치에 쓰려 했다니 서류를 쥐고 있는 내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김 실장, 이 여자가 최근에 어떤 골동품에 집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나의 물음에 김 실장은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상견례 때 자랑하려다만 그녀가 전 재산을 걸고 낙찰받았다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여사는 이 청아백자가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로또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사기꾼 갤러리 관장에게 속아 무려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물건입니다. 사진 속의 도자기는 아까 핸드폰 화면으로 잠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조잡했습니다. 안료의 빛깔은 천박했고 형태의 곡선은 전통의 기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대식 공산품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쓰레기 같은 물건을 보물이라 믿으며 사교계의 거물들에게 자랑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허영이 눈을 가리면 10만 원짜리 가짜가 10억 원짜리 진품으로 둔갑하는 법입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비참하게 그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상류층 자선 경매 및 고미술 전시회가 있지? 나의 물음에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사 일정표를 내밀었습니다. 그 행사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자신의 소장품을 뽐내고 권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자신의 10억짜리 도자기를 출품해 확실한 강남 사모님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입니다. 나는 그 행사의 메인 감정위원이자 귀빈으로 초청받은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번거로워 참석을 거절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 주최 측에 연락하게. 이번 경매 행사에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말이야. 나의 선언에 김 실장의 눈이 크게 떠졌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젖은 마음을 정돈하며 서재의 현미경을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가짜는 결코 진짜의 빛을 흉내낼 수 없으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박 여사가 쏟아부은 그 물줄기는 나의 옷을 적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무덤을 파는 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이 앞으로 박 여사가 맛보게 될 인생의 맛과 같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딸 지영이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습니다. 나는 잠든 딸의 방문을 열어보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에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의 매운맛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원하던 그 화려한 무대에서 나는 그녀의 인생의 가장 잔인한 감정가를 매겨줄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추악한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박 여사, 당신의 그 10억짜리 인생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기대되는군.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한 조명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자산가들과 사교계 인사들이 모이는 이 자선 경매 행사는 그들에게는 기부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뽐내는 무대와 같았습니다. 나는 오늘 수수한 한복 대신 깊은 밤하늘을 닮은 남색 실크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장식 하나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최고급 옷감이 내뿜는 은은한 광택은 어떠한 보석보다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전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요란한 풍경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마다 진짜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허영과 거짓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보였습니다. 전시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상석에는 박 여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때보다 훨씬 더 과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붉은 벨벳 천이 깔린 받침대 위에 문제의 그 10억 원짜리 도자기가 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행사의 주인공입니다. 조선 초기의 기품이 고스란히 담긴 청아백자지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고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력에 감탄하며 도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아부를 떨기에 바빴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드디어 이 화려한 사교계의 정점에 올랐다고 믿는 듯 연신 거품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인파 속을 뚫고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도자기는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조잡하고 천박한 가짜였습니다. 유약은 인위적으로 구워낸 흔적이 역력했고 푸른빛은 세월의 깊이 대신 공장의 기계적인 차가움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런 가짜를 가보라 믿으며 인생을 걸고 있는 여자의 어리석음이 가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박 여사의 시선이 우연히 나를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더니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물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상견례 때 물을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나? 박 여사는 내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좀 보세요. 시골에서 집안일이나 하던 여자가
어떻게 이런 고귀한 자리에 들어온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고요하게 응시했습니다. 박 여사님, 여전히 요란하시군요. 그 도자기만큼이나 말입니다. 나의 나직한 대꾸에 박 여사는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감히 당신 따위가 내 보물을 모욕해? 경비, 여기 잡상인이 들어온 모양인데 당장 끌어내요. 그녀의 고함에 당황한 주최 측 직원들이 서둘러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승리감에 취해 턱을 치켜들며 나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달려온 직원들이 멈춰선 곳은 내 앞이 아니라 내 발치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자리였습니다. 서 위원님 오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저희가 미처 마중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행사 총책임자인 박 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내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관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이라니요? 박 관장은 정색하며 박 여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고미술 감정계의 전설이자 이번 행사의 메인 감정위원으로 초빙된 서정혜 선생님이십니다. 박 여사님, 지금 누구에게 결례를 범하고 계신 건지 알고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하얗게 질려갔고 그녀가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나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뚫고 박 여사의 심장 박동을 조여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 아까 내 물건을 평가해 보라고 하셨지요? 나는 그녀의 옆에 놓인 그 가짜 도자기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박 여사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의 시선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사인 제가 당신의 그 위대한 보물을 직접 감정해 드리지요. 나의 차가운 선포에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사교계의 사모님들이 일제히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나는 젖은 마음을 우아한 미소 뒤로 감춘 채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대 위 박 여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쥐고 있던 그 오만함과 독설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수치심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정혜 선생님?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신음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얼룩져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녀가 자랑하던 보석들은 이제 초라한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비난하는 대신 그저 가만히 그녀의 손목에 감긴 시계와 가방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박 여사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모욕감을 느끼는지 자신의 가방을 뒤로 숨기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눈동자가 이미 그녀의 가짜 인생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귀빈들은 이제 나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정중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저희가 미처 마중을 못 나갔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회장 부인부터 유명 미술관 관장들까지 사교계의 진짜 거물들이 내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박 여사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이 흐려진 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진짜들의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멸시했던 사람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박 관장이 건네주는 하얀 장갑을 천천히 끼었습니다. 장갑을 끼는 나의 동작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집중했고 연회장의 조명은 이제 오로지 나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 여사의 옆에 놓인 그 10억짜리 도자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박 여사님, 아까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안목이 시장통 수준이라며 비웃으셨지요? 나의 나직한 물음에 박 여사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던 그 품위와 격식, 지금부터 이 물건이 증명해 줄 겁니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도자기 앞에 섰습니다. 돋보기를 꺼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수만 번의 진품을 만져온 내 손끝의 감각이, 그리고 평생을 갈고 닦아온 내 눈이 이미 이 물건의 추악한 진실을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이제 비굴하게 내 소매 끝을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부인, 아니 선생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그녀의 손을 나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내 딸의 눈물을 비웃고 내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붓던 그 잔인한 여자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한 마리 비굴한 짐승만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섞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정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물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조명이 도자기를 강렬하게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10억짜리 보물이 진짜 국보급 유물일지 아니면 한 여자의 허영이 만들어낸 비극일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나는 도자기의 굽과 안료의 상태를 살피며 이 여자가 가진 모든 가짜들이 그녀를 어떻게 집어삼킬지 천천히 구상했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 정훈이는 저 멀리 인파 속에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탐욕이 불러온 이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는 그 아들의 심정 또한 그녀의 가짜 보석만큼이나 조각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도자기의 표면을 장갑 낀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차갑고 기계적인 촉감은 나에게 명확한 답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단 한마디면 됩니다. 단 한마디면 이 여자가 쌓아 올린 가짜 성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그녀의 인생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타고 내 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구명줄을 잡으려는 듯 내 구두 끝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의 시간은 결코 가짜를 위해 멈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단 하나의 도자기와 나를 비추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바늘끝처럼 내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박 여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제 손가락에 큐빅 반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도자기의 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도 되지 않은 채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조선의 기품은커녕 3년 전 중국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모조품입니다. 나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억눌린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도자기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안료의 빛깔이 천박하게 번져 있고 흙의 결조차 현대식 기계로 다듬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낙찰가 1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제 눈엔 인사동 골목의 10만 원짜리 장식품보다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박 여사는 이제 실성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짧게 단말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경멸로 바뀌어 그녀를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품에 꼭 안고 있던 그 명품 가방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의 간격이 비뚤어져 있고 가죽의 질감이 조잡하기 짝이 없군요. 심지어 지금 끼고 계신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빛을 흉내낸 큐빅 조각일 뿐입니다. 나의 날카로운 감정 한마디 한마디에 박 여사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아부하던 사모님들은 오물을 본 듯 치마폭을 갈무리하며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법정으로 변했고 나는 그녀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명품 옷이 구겨지는 줄도 모르고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층의 시선은 이제 그녀를 가장 비참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내 딸에게 물을 끼얹으며 호령하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짜 보석을 두르고 진짜 인생을 훔치려 했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나는 박 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맞췄음을 알렸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닦아도 빛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의 인품 또한 마찬가지지요.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나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내 마음은 오직 집에 있을 내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이 흘린 눈물의 가치는 저 여자가 가진 10억짜리 가짜 도자기보다 수만 배는 더 귀한 것이니까요. 박 여사의 아들 정훈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헛된 욕망이 아들의 미래까지 시커멓게 태워버린 셈이었습니다. 나는 연회장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박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초라하게 빛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내가 본 가장 조잡한 가짜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싼 이자의 사채빚과 사기죄로 인한 법의 심판뿐일 것입니다. 나는 서늘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를 지키는 힘은 요란한 목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진실에서 나옵니다. 나는 나를 배웅하는 수많은 인사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구두 소리가 밤하늘을 울리며 가짜 인생의 종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서울의 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남긴 파장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이름은 사교계 블랙리스트의 가장 윗줄에 올랐고 그녀와 엮였던 자들은 앞다투어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뿐이었던 그녀의 성은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김 실장의 보고였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다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나러 간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연극의 마침표를 직접 찍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박 여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온몸을 휘감고 있던 가짜 명품들은 사라지고 푸석해진 머리와 초점 잃은 눈동자만이 그녀의 몰락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비굴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부인, 아니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주최 측에 말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비명이 아닌 힘없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상견례 날 당신이 내 머리 위로 물을 쏟았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쏟은 게 물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마지막 구명줄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본심은 가장 힘든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던 시장통 바닥의 인격이 사실은 그녀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진짜 품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녀의 비굴한 간청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내 등 뒤로 그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짜로 가득 찼던 그녀의 인생에는 그 어떤 진심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지영이가 밝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지켜온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훈이와의 인연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지영이는 이제 한층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남편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감정하는 건 도자기보다 훨씬 쉽단다. 진실은 결코 소란을 피우지 않으니까. 진짜는 먼지가 쌓여도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가짜는 금으로 칠해도 결국 검은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으로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낡은 책들을 읽으며 보내는 이 소박한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옥색 저고리 같은 인생이 가장 편안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가짜 화려함에 속아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박 여사의 최후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람의 인격까지도 명품 로고로 덮으려 했던 박 여사에게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으로 어떤 한마디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한 위로가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하게 씻어줄 귀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진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